고층 아파트, 주택으로 빽빽한 도시. 어딜 가도 집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전셋집 구하기는 힘이 듭니다. 없죠. 아예 없어요. 나오면 바로 계약이죠. 전세나 반전세조차도 없습니다. 전세는 월세로 다 바뀔 겁니다. 그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그건 대세 흐름입니다. 전셋집이 사라진 자리를 월세가 메우는 이른바 월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갑작스런 변화에 내던져졌습니다. 2억에 200을 받고 싶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얼마나 수입비 발생하길래 이 정도 월세 부담할 수 있을까 막.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할 수 있을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죠. 막을 수 없는 월세 시대로의 전환.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서울시 동작구의 한 주택가. 조성민 씨는 떼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조 씨는 4년 전 이 빌라 5층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신혼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받은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5,6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사실 돈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크죠.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1년)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당시 1억 4천만 원으로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1억 원의 대출금이 있다는 게 불안했지만 다른 전셋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전세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금방은 무리였고요. 아예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이제 융자가 없는 집을 얻는다는 거는 융자 없는 집 자체도 잘 없었고요. 그런데 1년여가 흐른 어느 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잘못 온 거다 이렇게 믿었던. 하늘이 무너졌죠. 그냥 막막하기만 했죠. 제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전세자금, 저한테 있던 전부인 돈인데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를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금액이고요. 경매 낙찰 금액에서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과 은행 대출금이 빠져나간 후 조 씨가 받은 돈은 약 8,300만 원. 5,6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나머지 금액을 당시 건축 중이던 신축 빌라 2세대에 대한 분양권으로 대신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그 집이라는 것 자체가 5층까지 지어질지도 모르겠었고요. 이게 뭐 몇 층?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집주인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낮에는 집에 있지도 않고 사람 없을 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았고. 조 씨와 함께 집주인이 분양권을 약속했던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 가봤습니다. 많이 올라갔네. 그런데 공사는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냥 주기로 했던 곳이 여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위치 여기 맞고요. 공사는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지 2년. 집주인은 법적으로는 파산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상 조 씨는 5년 동안 모았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당시의 절망감은 잊혀지질 않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실제로 통장에 모으려고 한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냥 일반 직장인 저도 애 키우고 하지만서도 몇 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 몇 년의 세월이 그냥 한 번에 날아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래서 뭐 하나. 사 년 전 결혼한 임수연 씨 부부 역시 아직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인천에서 신혼집을 알아보던 부부는 전셋집을 2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주인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이제 전세 쪽을 알아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부동산 연결해준 집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좀 빚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 부동산에서는 그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해서 안심을 시켜줬고, 당시 임 씨가 계약한 전셋집의 매매가는 약 8천만 원. 6,700만 원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게 불안했지만 반드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처음 입사했기 때문에 월급이 뭐 100만 원 좀 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게 되면은 뭐 생활 자체가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들어가야만 했던 상황이었었어요. 2천만 원 중에 100만 원만. 문제는 전세 계약 만기가 되었을 때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보증금 빨리 준비해달라, 사람 세입자 받으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되기 전까지만 해도 알았다 뭐 세입자만 들어오면 바로 나가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정작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그 계약 만료 기간은 지나고 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약이 끝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을 내며 살고 있는 부부. 결국 추가로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의 45만 원 이자, 원금이 지금 거의 3,200만 원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2천만 원을 받았으면 저희가 1,200만 원만 저희가 대출해도 마련할 수 있었던 돈이거든요. 우리는 당시 부부가 살았던 전셋집을 찾았습니다. 당시 부부는 한 부동산의 적극적인 권유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렴한 전셋집만 중개해주는 부동산도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이런 거 한 거거든요. 2,000 금매 이런 식으로 된 거. 1,000만 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중개한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혹시 부동산이라고 혹시 들어봤는데 부동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언제까지 있었는지 어렵게 부동산을 찾았지만 현재는 세탁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인근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하나 있지 않았나요? 그때 뭐 경매인지 뭔지 하여간에 좀 안 좋은 집을 소개를 받아서 그때 뭐 손해보고 나가셨다는 얘기는 그때 하신 적 있으세요? 부동산에서 임씨 부부에게 소개해준 빌라엔 현재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임 씨는 아직 주소지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소지에 남아있고 뭐 세입자가 안 들어왔으니까 비어있지. 주인도 여기 그냥 버린 것 같아요. 소위 진짜 말 그대로 깡통 전세죠. 집주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항상 집주인에게 왜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어렵게 집주인이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았습니다. 주소지에는 현재 집주인의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위에 X라고 여기 계신가요? 내가 했을 때 전화를 해서 전화 드리라고 했어요.
얼마 후 집주인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났는데 이제 만기가 돼갖고 새로 빼줘야 되는데 제가 그 돈이 없어갖고 네네. 그 나눠서 좀 주면 안 되겠냐 아니면 새가 빼지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새도 좀 거기가 이제 워낙 빌라가 오래된 거라 새도 잘 안 빠지고 그래갖고 나눠서 주겠다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집주인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법원의 부동산 경매 현장을 찾았습니다.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지는 부동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매가? 경매 매물들이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 대부분 실세보다 실세 이상 막 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먼저 가져갈 사람들이 만약에 은행에 있다고 은행에서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차액만 먼저 가져가요. 차익만 차는 못 받고. 전체는 다 자기가 1순위일 경우에는 전액을 받는데 1순위가 아닐 경우에는 차액만 받고 나가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찾아가지 못한 경우는 지난 6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 어제 버스 타고 어디 갔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길. 집 근처의 어린이집이 마음에 들어 전세금을 올려주면서까지 계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저렴한 전셋집으로 옮길까 고민 중입니다. 김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을 알아봅니다. 네, 여보세요? 하지만 조건에 맞는 전셋집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30평대 초반 전세 나온 거 있나요? 전세는 현재는 없어요. 전세가 있나요? 전세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좀 제일 월세가 적게 나가는 120석 보려고 그래요. 120부터요? 네.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월세뿐 전세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5천에 120부터? 네.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월세 그냥 원래도 생각 안 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다 비싸요. 갈 곳이 없더라고요. 이 뭐 3억 천 가지고서도 제가 막 발품 팔아서 막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맨날 검색해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정말 여기서 연장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세 품귀 현상과 함께 전세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전세가가 1억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비싼 전셋집조차 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전세가 급격히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얼마나? 전세가는요 20평대가 지금 2억 5천 2억 5천? 근데 없어요. 전세가 없어요? 그리고 30평대는 3억 2천 근데 없고 40평대가 3억 5천으로 제가 일단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매매가 돼서 이제 없는데 3억 5천이어도 지금 나갈 판이에요. 요새 전세 물건 좀 많이 있어요. 없죠.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나오면 바로 계약이죠. 덜어 나오긴 하는데 나오는 대로 계약이죠. 옛날로 따지면은 저 매가에 한 50% 60%가 전세인데 요새 이제 전세가 품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80% 90%까지 간 거죠.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9년 만에 1억이 상승해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매가의 71%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전세 가구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2010년을 기점으로 월세 가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월세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세 시대는 사실상 막을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존립이 가능했던 이 전제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가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성장이 돼야 되죠. 집값이 많이 올라야 되죠. 그 다음에 고금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전세가 존립할 수 있는 고금리, 고성장, 그리고 장기 모기지 미발달,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거의 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서울시 양천구의 한 아파트. 2년 전 박진수 씨는 3억 3천만 원을 주고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쭉 보면 3억. 너무 황당하죠. 아니, 그 모든 뭐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상식적인 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비상식적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1억 올려주겠다. 아니면 차액에 1억에 대한 50만 원을 월세를 주겠다. 3억 3천에 50만 원 주겠다. 누가를 제시하니까 주인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월세로 전환한 이유를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2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달받았다고 하던데요. 시세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이제 부동산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집값이 오른 건 저희 그 집주인의 몫이 아니잖아요. 집주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씨는 같은 동네에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집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지만 그는 이 동네를 떠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분들이 주인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분, 집사람 일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 학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기로. 왜냐면 이제 옮기면 또 불편하잖아요. 더 많이 걸어야 되고. 저희도 이제 그걸 선호를 했고, 이제 좋은 주인을 만났다라면은 올려주더라도 약간 올려주거나 뭐 전세로 그대로 살거나, 사람마다 그건 자기 복이니까. 인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대규모 청약 인파가 몰렸습니다.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하느니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월세로 하는 것보다 돈이 있으면 차라리 집 사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월세하게 되면 계속 돈이, 예전에도 한번 살아봤는데 돈이 계속 내 돈이 빠지면서 사는 거니까. 이사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 2년마다 자꾸 이게 뭐 전세값을 막 한 번씩 못 올리는 게 돈 1,00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몇천만 원씩 막 올려달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쳐가지고 이제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는 7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재성 씨. 그는 고민 끝에 얼마 전 신혼집을 구입했습니다. 그가 구입한 집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가격은 3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구매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 게, 전세를 찾았죠, 처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물량이 없었던 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전세로 살았을 때는 집을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뭐 확장하거나 뭐 붙박이를 놓거나 이런 어떤 행위들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정 씨는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대출받아야 했습니다. 최근 낮아진 대출 금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자격 요건이 많이 완화된 것이 도움이 됐고, 두 번째는 60%가 70%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특히 이제 이자율이 2.5% 고정금리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담을 받아봤더니.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모두 2억 원. 20년간 나눠 갚는다면 매달 약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월세 70만 원, 80만 원 내고도 살았는데 뭐 예, 이자 뭐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는 크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그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그게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죠. 만약에 제가 혼자 만약에 다 갚아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 뭐 지금 뭐 한 400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150을 떼면 뭐 250이 남는데 그거 가지고 뭐 용돈도 드리고 보험도 내고 이렇게 하면 빠듯할 수 있겠죠. 최근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그냥 아파트 나중에 수준 좀 결혼 2년 차인 주부 민주아 씨를 만났습니다. 뿌린다거나 그런 돈으로 쓰시는 것 같고 민 씨 역시 비싼 전세금 때문에 아파트 구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굳이 집을 막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였기 때문에 일단은 전세를 알아봤을 때 당연히 전세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알아보던 중에는 부동산 관계자분들도 그랬었고 대부분 반응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는 거랑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같은 어떤 기사를 이제 줄 서 있는 기사와 민 씨는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매달 내야 할 이자가 만만치 않지만 전세를 구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전세로 가더라도 어차피 대출인데 그렇죠. 전세를 가면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되잖아 어차피. 근데 거기서 한 뭐 몇십만씩 더 갚아지는 상황인데 남의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사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케이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누수. 그러나 빚을 내서 입주한 새 아파트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된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개 아니에요. 벽에 구멍이 나고 파손돼 있는 경우는 부지기수. 아파트 외벽에서 물이 새고 욕실 바닥에 물이 고여 빠지지 않는 등의 하자가 각 세대에서 수십 건씩 발견됐습니다. 정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샀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 자체가 너무 차이가 없다 보니까 생각을 할 때 금액적인 부분을 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전혀 몰랐던 거죠. 금액적인 것만 맞췄었던 거고. 입주민들은 수천여 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해당 건설사가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다 못한 입주민들은 불만의 표시로 붉은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이진규 씨 역시 분노와 실망감 속에 입주 후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는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집을 산다는 건 솔직히 엄두를 안 냈었고 그런데 알고 보니 집을 사면 내가 그 집이 담보가 되니까 오히려 대출이 되고 이율이 제일 싼 건 담보대출이 또 이율이 훨씬 싸더라고요. 신용대출보다도.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쓰는 걸 줄이고 뭘 하면 이자나 그런 것들 늘어나는 것 대신 이율이 뭐 낮춰지고 해서 그래 우리가 조금 더 좀 줄이고 쓰면 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버스 대절해서 견본 주택을 보고 망설였지만 전세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씨는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애기랑 잘 살아보자고 다시 한번 이자만 같이 갚아 나가면 이자만 계속 갚아 나가면 언제 이거를 갚아 나갈지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못 먹더라도 강제적으로 일단 돈은 빠져나가야 원금 갚아야겠다 생각이 들고.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2006년에 분양을 시작한 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59평짜리가 9억 3천이 넘었을 거예요. 대출 금액이 6억을 해줬단 말이에요. 6억이요. 그 6억을 입주해서 지금까지 이자를 냈다 생각해봐요. 네? 말이 6억이자지. 그건 내가 못 버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들만 골탕 먹는 거예요, 자꾸. 대출 그때 막 60% 70% 이빨 받아놓고서 전세도 내놓고 그러면 전세금을 지금 집값이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전세금을 못 받을 정도니까. 분양 당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빚에 허덕이는 가구가 많다는 것.
우리는 이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부채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한 단지 총 937세대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주의 실제 거주 여부와 근저당 설정 금액인 채권 최고액을 파악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37세대 중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구는 739세대, 약 79%였습니다. 대출 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2억 8천만 원으로 아파트 가격의 70%에 가까웠습니다. 이 중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세대, 즉 세를 주고 있는 세대는 615세대로 파악됐습니다. 모든 세대가 평균 전세가 2억 7천만 원에 세를 주고 있다는 가정하에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아파트 가격을 넘어서는 세대는 65%나 됐습니다. 억지로 대출의 조건을 완화시켜서 집을 이제 사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떨어지고 또 실질 소득은 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하우스포가 또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8년간의 이 전세란의 계속에는 그 이면에 하우스포가 생겨나는 것이 동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월세 문제를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매매 시장을 억지로 활성화시키려는 이런 이제 결과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인천에 살고 있는 주부 윤미옥 씨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 자가차 이런 거. 월세 35만 원을 내는 방 2칸짜리 집. 커가는 아이들의 물건이 점점 늘다 보니 집안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좀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월세 부담 때문에 집을 줄여서 이사를 왔습니다. 월세 50만 원에 살았거든요. 월세 50만 원에 살았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흘러나가는 돈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관리비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60만 원이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아이가 셋이니까 60만 원이란 돈이면 아이들 각각의 아이들을 학원 2개를 보낼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럼 그거를 잘라서 공간을 좀 작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커가니까 이제 교육비에 쓰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하지만 월세를 줄였는데도 살림은 빠듯합니다. 몇십만 원짜리 사교육비는 안 해도 부부의 월 수입은 합쳐서 모두 350만 원. 대부분 생활비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저축을 할 여유는 없다고 합니다. 한 달이 되게 빨리 돌아오고 일단 애들 아빠나 저나 이제 일을 하니까 그 매달 월급이라는 게 이렇게 보충이 되면서 그 월세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아프기라도 하거나 그러면 더 겁이 나는 거죠. 이 환경이 이제 월세를 뭐 3번인가 4번인가 못 내면 이제 쫓아내도 주인 쫓아내도 별 방법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학교에 이제 윤 씨에게는 지금의 팍팍한 생활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월세살이를 대물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 2개 이렇게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렇죠. 우리 아이들 상처가 더 많을 거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저 밖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하고 살고 친구고 놀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더워서 훨씬 더 마음이 아프죠. 월세는 금액적인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적은 주거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월세로의 전환이 서민층이 사는 작은 집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종로구 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살고 있는 29살 김영규 씨. 대학을 다니며 인근의 방을 전전하며 살아온 그는 8개월 전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지금의 방을 얻었습니다. 7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2평 남짓의 작은 방. 네. 한 명이 눕기에도 비좁습니다. 네. 네.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처음 보는 모실 때 좀 당황스러우시죠. 키가 네, 큰 영규 좀 씨에겐 많이 다리조차 펴기 힘든 거의 화장실. 발을 이전 집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월세로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비가 좀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겨울에 보일러도 거의 틀지 않고 뭐 여름에도 저 에어컨도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거든요. 취업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영규 씨.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부담스럽죠. 이제 뭐 지금은 그나마 이제 뭐 시간의 여유만 된다면 뭐 이런저런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학원도 다니고 뭐 할 수 있지만 만약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이 된다면 정말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규 씨는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월세방을 벗어나 전셋집으로 그 후 내 집 마련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을 하겠죠. 마련을 하고 그럼 또 빚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좀 막막하고 계속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좀 막막하고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거이동 사다리가 끊어진 월세 시대. 내 집 한 칸 없는 세입자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또 전세 보증금은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사다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전세 보증금 모아다가 그죠? 나중에 또 분양을 받기도 하고 또 모자라면 대출 좀 더 내가지고 집을 사기도 했죠. 이런 전세가 사라지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안전망이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결국 공공에서 많이 담당을 해줘야 되고 특히 월세화 속도가 극심하게 빠른 저소득층일수록 공공복지 시스템 이거를 더 구축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월세화 시대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